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이 고 교수가 지금 이상한 복장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복장이 해군 장교 정복입니다. 비록 제가 오늘 예비역이지만 이 해군 장교 복장을 입고 강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제1강부터 30강까지 이순신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충무공 이순신께서 음력 1598년 11월 19일 그리고 양력 당해년도 12월 16일 이날 순국하신 날입니다. 즉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나름대로 더 한번 추모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비록 예비역이지만 모처럼 정복을 입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국 해군 문화가 많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어떤 특별한 날에는 예비역들도 정복을 입고 어떤 행사를 참가하거나 또 추모를 하거나 기념일을 나름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정복을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순신학개론 제3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약 30여 분 동안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노량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량해전 전에 과연 그러면 이 어떠한 전홍 상황이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노량해전 전에 그 상황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륙사로 여기 있죠. 수륙사로 연합합동작전. 예, 수륙사로 연합합동작전이 있었죠. 근데 이 수륙사로 합동병진작전이란 뭘 의미하냐면 네 개의 공격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공격로는 수륙, 즉 바다와 육지에서 병행해서 병행해서 적을 치는 그러한 조명 연합 작전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 적의 어떤 배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맨 먼저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울산, 그 다음에 사천, 진주, 그 다음에 이쪽에 순천 이렇게 주로 세 군데의 적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어떤 돌입을 해 오면서 1598년 9월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됐죠? 1598년 8월 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지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철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조명연합군은 울산에 있는 적, 그 다음에 사천에 있는 적, 그 다음에 수운천 외성에 있는 적을 수륙 합동으로 치는 대대적인 작전이 감행이 되었죠.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이제 됐었냐면 이와 같은 해로 수륙 작전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동로, 즉 여기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동로, 여기는 이제 한양으로부터 충주, 안동, 경주, 울산 이쪽 라인을 타고 명나라의 마귀제도 가고 그다음에 조선의 선거의 장군이 울산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로 이쪽 코스죠. 이렇게. 그래서 청주, 상주, 진주 즉 사천에 주둔하고 있는 적을 치는 것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하고 직관되는 서로죠. 서로. 이쪽 서로. 여기는 공주, 전주, 남원을 거쳐서 순천 회성에 있는 적을 치는 건데 순천에 당시에 권희시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군 수장으로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명나라 이제 육군 장수 유정,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도원수 권유울이 합세해서 육지에서 여기를 공격을 하고 해로에서는 이렇게 해로에서는 진린제독하고 이순신 함대의 연합수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기 이제 저기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들이 이제 어떤 상태든지 지금 부산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어떻게 됐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막는 이제 작전을 왜군에서는 썼고 우리는 어떻게든지를 치고 또 막고 테러를 막고 해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동로, 중로, 서로 즉 울산과 사천 이 순천 애교성의 육군 측에서 감행했던 작전은 대부분 실패에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해로를 막고 있는 진린제독과 이순신 연합함대는 어떤 작전을 개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지금 당시의 조선 수군과 연합 명나라 연합수군은 고금도에 있었잖아요. 고금도. 예, 고금도에서 있으면서 사로 병진 작전의 일환으로서 출전을 하게 되죠.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고금도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9월 15일, 17일 나로도. 지금 나로도는 우리나라의 지금 항공 기술의 또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이 고금도를 거쳐서 어디 갔죠? 여수를 거치게 되죠. 여수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오동도 앞에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광양만이죠. 광양만 여기. 지금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묘도가 있죠. 여기 해상진을 치면서 이제 순천 외성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근데 순천 외성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그 해안은 매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여기 이제 전투를 하면서 명나라 수군들이 여기 이제 그 전선이 얹혀가지고 큰 피해를 보고 또 이 뻘밭에 얹혀 있는 명나라 수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의 장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해서 전투를 하면서 또 물론 여기에서는 주로 포격전을 많이 했어요. 주로 해전이 아니고 해전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묘도에 진을 치고 있는 명나라 그다음에 조선 수군이 포격으로 외성에 있는 적을 치는 개념이 이제 이 작전의 주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유정과 도원수, 권율이 합세해서 외성을 치는 게 이 작전의 핵심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명나라 육군 유정은 매우 소극적으로 작전에 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전에 순천 외송의 이제 왜군 수장인 권희씨 측과의 어떤 내통으로 상호 간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교전을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성에 있는 왜군들은 명육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진린과 조선의 이순신 함대가 공격하는 데 있으면 치중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공방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려 9월 20일부터서 10월 8일 가까이 이때까지 치열하게 공방전을 여기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매우 좋지 않는 이제 소식이 조선의 수군 이순신한테 들려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미 물론 명나라 육군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명나라 육군이요. 10월 6일 날 유정이 여기서 퇴각을 해버립니다. 아니,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기록에 보면 정말 그 통분한다는 그런 심정을 기록에 직접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것은 유정이 퇴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을 치기로 했던 조명 이제 연합군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천 여기도 이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명나라 육군 수장 유정도 순천 외성 공격을 멈추고 퇴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 죽도록 여기서 싸웠던 조선 수군과 명나라의 진린 수군이 힘이 빠지죠. 더 이상 여기서는 수군 단독으로만 가지고는 이 작전을 감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10월 9일 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고금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서로 병진 작전, 또 순천 외계송 싸움, 혹은 이제 해군 용어로서는 광양만 봉쇄 작전. 이것은 여기서 이제 작전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고금도로 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조선수군은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고금도에서 주둔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관망하는 거죠. 관망을 해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더라도 굉장히 그리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은 고금도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광양만의 이 첩보선을 계속 보내서 지금 여기에 지금 권위시군을 계속 감시를 하게 됩니다. 감시를 하게 되죠. 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첩보가 들어옵니다. 11월 8일 날 첩보가 들어오는데 권위시 부대가 철수를 곧 한다는 그러한 이제 첩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고금도에서 출동을 해서 전라 좌수역을 거쳐서 광양만으로 다시 이제 11월 10일 날, 즉 유도, 당시의 유도, 지금은 묘도죠.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묘도, 즉 지금 현재 묘도 여기에 다시 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상 감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11월 11일이면 연말이 다 돼요. 그리고 권희씨 부대는 어떻게든지 지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외계성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때 당시에 이 육군들은 뭐 전혀 뭐 관심이 없죠. 육군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진을 치고 있는데 순천 외교성에 있는 권희시 부대에서 줄기차게 여기 길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입니다. 비록 이제 지원군으로 왔지만 규모도 더 크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아예 이제 어떤 작전 지휘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수군의 진린이 총사령관이었지만 이순신하고의 어떤 협 관계를 처음에는 좀 굉장히 껄끄러웠지만 결국은 이순신이 많이 설득을 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제 교전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노량해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웠죠. 진린 이제 부대도요. 아무튼 간에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해전보다는 권위시의 특별한 수단, 즉 외교술이 여기서 발동이 됩니다. 외교술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권위시가 보낸 그런 그 외교 팀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외교 팀들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뇌물 공세 팀들이 줄기차게 진린을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피를 왜 흘리냐? 너희들 여기 지금 지원군으로 와가지고 우리 좀 나가면 되는데 길만 좀 비켜달라.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지금 며칠에 걸쳐서 진린을 설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진린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비를 하게 되는데 진린도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여기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순신이죠. 예. 그래서 이순신한테도 일설이 하면 권희 씨의 어떤 측근들이 와가지고 길 좀 터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순신은 그렇게 이제 감히, 이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호대 호통을 치고 네, 쫓아버렸다는 그런 기록들도 일부 있어요. 예? 아무튼 간에 결국은 진린도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지금 적을 치러 왔는데 길 비켜주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진린을 설득하고, 그리고 진린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뜻을 권희시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권희시가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이 길 빠져나가야 돼요. 이미 여기서 이제 외교 방법은 안 된다. 로비, 집요한 이제 철수 로비도 안 된다. 그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예. 이 구원 요청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사천 쪽에 있는 외수분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어떻게 되죠? 노량해전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서로 로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조선의 이순신 때문에 이제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외교성에 있는 권희씨가 적의 수군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진을 치고 있다 보니 이런 첩보들을 들어줘.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제 적의 수군들이 노량 앞바다로 집결하고 있다. 자,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순신 함대, 연합 함대가 왜군의 어떤 수군과 외교성에 있는 이 적군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포위된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금 외교성에 있는 적들은 도망가는 게 먼저 문제입니다. 가장 큰 그 작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 지금 묘도에 진을 치고 있는 연합수군은 노량 앞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전 결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량해전은 바로 이 남해도 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치러졌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지금 묘도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연합수군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순천 외교성에서의 어떤 이제 권지시 군과의 어떤 맞서서 차단 잡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곧바로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 바로 노량해역으로 급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사천에서 지금 무려 약 500여 척의 적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천으로서 한 번에 출동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래 이제 부산에 있는 또 앙골포에 있는 이런 적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순천의 외교성에 있는 건시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치밀하게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에는 이제 주로 사천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적들은 다 결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쪽이 이순신도 부랴부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록에 따르면은 11월 18일 날 노량해역에서 밤 12시경에 이순신이 이제 출전을 하러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순신도 천하의 이순신도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자, 하늘이시여, 이 적들을 빨리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간절하고도 간절합니다. 적을 물리치는 날씨는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량이라는 데도 그리 폭이 넓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려 1,000척이 넘습니다. 지금 1,000척이 넘어요. 우리 우군하고 적세력이 합하면 1,000척이 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 적선이 약 500여 척, 그 다음에 이 중국, 즉 명나라 500여 척, 우리 한 100여 척 가까이, 즉 85척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1,000여 척이 넘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1,000여 척이, 그것도 야간에, 밤에 지금 노량인제는 밤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싸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서로 주고받고 포격전하고 여기는 모든 전술들이 다 여기서 집요하게 이제 치러졌겠죠. 등선 6박 정도 있었을 것이고 포격전 그다음에 또 새벽까지 아침까지 싸우다 보니까 또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우군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화공전을 쓰고 또 그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공전 쓰면서 적이 폐색이 이제 짙어지면서 날이 밝기 전에 이제 여기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신라기 여기서 이제 이 조선군 그다음에 우리 명수군 이렇게 이제 엉켜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기서 잘못 알고 외수군들이 들어간 곳이 관음포라는 곳이에요. 그 관음포에서 이제 이순신이 싸우다가 아침 10시경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순신은 죽음 직전에 관음포에서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순신은 여기 관음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러면 순천의 외교성에 있는 적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도망가 버립니다. 네. 본래 이제 그 적수군들이 이쪽 노량으로 몰려온 것도 말이 구원이지 어떻게 보면은 순천 외교성에 있는 적들을 이렇게 이제 탈출하도록 조선 수군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 조선군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순신이나 명수군이 여기서 함대 결전을 하질 않고 그냥 견제만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틈을 타서도 여기는 도망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지금 조선 수군이 이미 이 차단 작전을 풀고 이제 명량 해전에서 집중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명량이 아닙니다. 명량, 노량, 견내량 한 번씩 량자 들어가는 바람에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혼선이 좀 있어요. 이 노량 앞바다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여기는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침 10시경에 이제 관음포역에서 이순신이 이제 사막을 하는데 그 전사를 하는데요. 그 뒤에도 상당 시간 동안 이제 교전이 있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쪽에서 이제 힘껏 싸웠던 적들도 이 퇴로를 이제 만들어서 결국은 도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전사의 관음포, 공식적으로는 11월 19일, 또 양력으로는 11월 16일 10시경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이제 관음포 쪽에 제가 가서 몇 번 이제 여기 수시로 저는 들렸으니까요. 지금 사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제 누각이 하나 있어요. 관음루라는 누각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또 가보면 과거에 고려시대에 이제 이 관음포에서 외구 격파를 했던 정지장군의 어떤 기념물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음포에서 이순신이 전사를 하고 좀 노량해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여기서 교전 과정 이런 걸 상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전 과정들은 뭐 크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나중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또 이제 각색돼서 나오겠지만 그 큰 흐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의의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노량해전의 특징, 노량해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아요. 자, 먼저 임진왜란 최대 해전이었다. 적선 약 200여 척이 여기서 이제 격파가 됐고 우리도 꽤 큰 이제 손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은 최대 해전이었고 참전 전선만 해도 양측이 약 천여 척이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연합 수군의 함대 결전에 의한 승리였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진린제독이 적극적으로 싸웠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연합수군이 구축된 초창기에 진린이 굉장히 조선수군을 무시하고 이순신을 무시하고 매우 껄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혈질적인 진린 이 장군을 잘 설득해서 순천 외계성 싸움도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나는 이순신 리더십의 결정체였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순신은 자존심도 생겼지만 필요할 때는 어떤 술도 같이 한 잔씩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했어요. 작은 것을 과감히 주고 큰 것을 결국 얻은 거죠. 우리는 이 고사성으로 욕금 고종. 제가 이수신의 12교훈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항목에 넣어놨는데요. 그 대표적인 바로 리더십의 이 하나가 바로 진린이라는 사람, 명순을 설득해서 마지막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참전시켰다는 거. 이거 엄청난 큰 거죠. 예.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이순신뿐만 아니고요. 명나라 부총병 등자력, 그리고 조선의 이영남, 뭐 박동용, 그 다음에 고득장 등 장수급만 해도 2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합군도 60여 척이 넘는 전술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실로 참전 이제 수군들이 피해가 매우 컸죠, 여기서. 그래서 이
임진왜란 최대 해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 임진왜란은 종결입니다. 결국 이순신은 순국을 했지만 또 조선수군이나 명수군도 피해가 컸지만 결국은 임진왜란 종결은 노량해전의 이제 덕이었죠. 결국은 적들도 이제 순천 외성에 있는 권씨군이 거제도 거쳐서 부산으로 합류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적들은 1598년 12월 23일 날 조선 땅을 떠나면서 임진왜란 종결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데요. 자, 충북의 이순신은 군인이면서 공직자로서 공사를 분명히 하면서 공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죽기를 각오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많은 해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결국 마지막 해전인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즉 전장에서 적의 흉탄을 맞고 전사, 순국을 하셨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쭉 하면서 공정과 정의는 환경과 시대가 변해도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공직자 그리고 모든 지도자가 이충무공이 우리에게 남겼던 정신과 교훈의 핵심인 공정과 정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16일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순국한 날입니다. 바라옵건대 오늘을 사는 공직자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께서 이 시기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 번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한 번쯤 되돌이켜 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신학개론 제1강부터 30강까지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